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8월 6일 화요일이고요. 검은 월요일 뒤에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는 화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정각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래 공포가 우리나라 또 전 세계 주식시장을 덮쳤습니다. 근데 흐름을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으로 찬찬히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그 내용 집중적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또 이 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오늘은 또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니케이 전부 다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요. 제가 10시 50분 현재 살펴보니까 코스피 지수 3.8%, 코스닥 지수 4.9%, 니케이 지수 8.8% 엄청나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 고민이 되는 시간인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또 이틀째 굉장히 크게 떨어졌고요. 뭐 다우하고 S&P는 2년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개장 때 많이 빠졌다가 새벽에 좀 회복하고 이렇게 좀 투자자들 심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오늘 분석해 보기 위해서 논점을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뭐 전 세계의 경제에 있던 그 굉장한 낙관론이 비관으로 갑자기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약간 인상했는데 그동안에 일본 돈 빌려서 전 세계에 투자해 놓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다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밀려왔어요. 첫 번째 공포. 두 번째 공포는 AI 거품론입니다. AI 뭐 좋긴 좋은데 그거 진짜 유용한 거냐, 진짜 돈 벌어줄 수 있는 거냐, 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돈이 쭉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포는 가장 근본적인 건데요.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반등한다고, 우리가 경제 좋아진다고 다 믿게 되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럴 근거가 있나 없나 불안했단 말이죠. 근데 경기 침체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니까 경기 침체가 이제 오는구나, 올게 오는구나, 이런 공포, 세 가지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오늘 좀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거시경제 전문가인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가 나오셔서 첫 번째 공포 엔캐리 트레이드 여파가 어떤지, 그리고 세 번째 경기 침체 진짜 오는지, 요 문제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 미디어 IT 전문 기자인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가 올 텐데 AI 거품론 근거를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거시경제 상황 어떤지 정말 차근차근 짚어주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꽤 오래전에 약속을 잡았는데 네. 세상에 출연하는 날이 이런 날을 오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출연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만드신 건 아닙니까? 말이에요. 음모론을 진짜 펼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 때 부르셨어요? 그러게요. 근데 가장 고민이 될 때 또 가장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딱 타이밍 맞춰서 나오셨는데,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 상황하고 오늘 이 한국 증시 상황 이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절벽에서 발 하나 나갔다가 돌아왔죠. 네. 예, 일단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이번에 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이렇게 대폭 나가게 됐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이런 것도 있었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잘 안 나온 게 컸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 식고 있고 미국 경제가 이제 불황으로 가니까 이제 호황 끝났다, 이런 공포가 상당히 컸었는데, 네. 이걸 이제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라고 해서, 이제 이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주요한 서비스 회사들한테 전화를 거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봐서 8개 정도 항목을 물어봐요.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 매출은 어떠니, 또 최근에는 어떻게 움직이니,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짚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ISM 지수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이번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지표가 바로 고용 지표였어요. 고용 지표. 예,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미국 고용 지수가 안 좋았으니까. 네.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면서 불황을 공포를 일으켰으니까. 이것들을 좀 달래주는 지표가 나온 게
아주 예, 정말 도움이 됐죠. 그래서 ISM 서비스업 고용지수는 51.1, 그러니까 경기 판단의 기준선이 50인데 그 50을 갖다가 넘어섰고요. 그리고 전달에 비해서 무려 5포인트 상승. 상승을 했어요. 예, 그리고 1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또 50선을 넘어서고 작년 9월 이후 최고치. 이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아우 살았다. 그래서 이제 장 초반에는 막 5%씩 빠지다가 네. 결국 끝날 때 마이너스 한 2, 3%로 다 끝난 게 네. 정말 완전히 용궁 갔다 왔죠. 아니 그러면 그 ISM 지수 그 서비스업 쪽인 거죠 지금 발표된 네,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조업 지수는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면 그거에 따르면은 실업률은 높게 나왔지만 사실 고용은 아직 견조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그럴 있는 수도 거예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잡 오프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인 건수를 뜻하는 거죠. 네. 잡 오프닝. 그래서 이제 전체 노동력 대비해서 지금 일자리 마켓에 올라와 있는 사람 뽑겠어요 하고서 나와 있는 그 숫자가 몇 명이냐를 비율을 측정한 건데 이게 아직 전체 기간 평균이 한 3.9% 되는데 지금 한 4% 넘으니까 네. 아직 사람들 많이 뽑고 있다는 게 첫 번째인데다가 두 번째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그 허리케인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노동시장이 핫한 텍사스로 허리케인이 상륙하면서 그것 때문에 임시직 고용자들이 한 40만 명 정도 타격받았다. 이런 일들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노동시장 괜찮아요라고 이제 반론을 외치는 약간은 이제 경제를 좀 낙관하는 사람들에게 최근에 이제 빛이 되는 뉴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섹터별로도 좀 다르게 나왔나요? 예, 뭐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된 게 그 건설이나 운송, 창고, 도매, 헬스케어. 원래 좋은 데들. 이 여기가 좋았고 이제 반대로 안 좋은 데는 농업이라든가 정보통신, 과학기술 서비스 이런 데는 줄고. 확실히 미국 경제가 보면 빅테크를 비롯한 IT 쪽은 AI 탓인지 뭔지 모르지만 확실히 고용이 좀 부진한데 건설이라든가 다른 쪽은 진짜 좋은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다르군요. 우리는 항상 뭐 엔비디아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구글이니 이런 기업들만 보는데 그들은 잘 나가고는 있지만 고용은 그렇게 늘지는 않는데 사실은 건설업 이런 쪽이 뜨겁다는. 예, 건설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도소매 이런 데는 굉장히 뜨거운. 그렇군요. 저는 딱 기억이 난 게 어제 시장을 보면서 홍춘욱 대표님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금리 인하 좋죠. 금리 인하 할 건데 다들 금리 인하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는 불황의 사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안 좋아 주식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예, 이건 뭐 이제 예측을 한 게 아니고 운이죠. 이건 운의 영역이고요. 그때 이제 그 질문을 주셔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이렇게 맞춘 거고요. 근데 저도 이 정도의 폭락은 예상을 못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실업률 차트를 제가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 혹시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미국의 실업률을 전년 동기에 비해서 실업률의 변화를 측정한 차트를 갖다가 제가 실업률 차트 좀 보여주세요. 네, 그걸 보시면 예, 파란 막대기인데요.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이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올랐는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실업률이 바닥을 치고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로 올라오고 저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2020년 이후에 완전 코로나 때 완전 마이너스였다가 점점 지금 올라오고 올라왔는데 이제 이번에 0.8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과거의 역사적인 그 불황의 음영으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90년 한 번, 또 2000년, 2008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4번이잖아요. 그 4번 모두 실업률이 가파르게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 불황이 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샴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샴의 법칙, 그 요즘 많이 회자되는 법칙. 예, 이제 그게 뭐 별게 아니고 이제 직전 저점 대비해서 0.5%포인트 이상 오르면 불황이 온다라는 경험 법칙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야기할 때 오쿠네의 법칙하고 비슷합니다. 실업률과 GDP는 비례관계가 있다라는. 예, 그런 것처럼 결국 경제가 성장하면 실업률은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오쿠네 법칙이라면 이 샴의 법칙은 실업률이 바닥에서 0.5%포인트 이상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 예외 없이 불황이 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칙이 최근에 이제 유행을 타는 가운데 지난주 말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지표에서 실업률이 특히 이제 4.3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그 이전 최저점이 3.5였거든요. 그러니까 0.8이 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샴의 법칙을 충족했다. 이제 불황이다. 이런 식의 어떤 패닉이 이제 시장을 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게 논리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조금 경기에 앞서 가지고 고용을 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얘기입니까? 반대입니다. 아, 그 경기에 예. 후행하는 겁니까? 고용? 되게 후행하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지표를 믿지 않는데 고용 대표님은 안 믿으시는군요. 이건 경험 법칙에 불과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패턴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법칙을 찾으려고 드는 게 인간의 네, 특성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풀숲에 숨어 있는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호랑이의 무늬 패턴들을 빨리 인식하는 사람이 살아남았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행동 경제학적 논리를 많이 추종하는 사람이라서 네. 어떤 사람들이 그 아주 작은 차트에서도 금방금방 패턴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하다 보니까 우리는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금융 경제의 세상에서도 패턴을 찾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그때마다 이제 유행하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불황이 온다든가 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패턴 찾기의 부작용들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일단 고용 지표라는 건 후행 지표다. 아,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고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또 해고해서 내보낼 때 멘탈치라도 줘서 내보내야 되고 이 과정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가져오고 아무리 유연하다고 이야기하는 미국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구조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그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걸 느낀 다음에 사람을 구조조정하는 거지 선제적 구조조정이다 그런 거는 그냥 사람이 너무 그때 많이 뽑았던 걸 좀 줄이는 이런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실업률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그림을 미국의 GDP 성장률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 네, 요거 좀 보여주세요. 파란 막대기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인데요. 최근 보시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계속 플러스로 나오고 있는 2.8% 정도 성장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 정도 성장률이면 뭐 거의 불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좀 호황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실업률이 올라갔다. 어.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GDP 성장률이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강 큰 사람은 없으니까 네. 결국 실업률 통계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실업률 통계의 문제를 일으킨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허리케인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다른 한쪽으로는 결국 이민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민자 문제. 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매월 20만 명 이상이 지금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되고 있어요. 매월.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체포된다는 건 많이 온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2배, 3배는 넘어올 텐데 그럼 3, 40만 이상이 매월 들어오면 1년에 400만, 500만이 넘어오는 겁니다. 네. 미국의 전체 노동력이 2억 3천만 정도 되는데 네. 거의 노동력이 2% 정도 되는 새로운 노동 공급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데이터에 포착이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하우스홀드 가게에 이제 2만 개 정도 표본을 가지고서 저 실업률 통계를 작성하는데 그 2만 개 표본이 과연 일리거한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까지 포함하느냐, 커버가 가능하냐, 이런 것들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커버가 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돈이 없어서 일하러 온 거잖아요. 그리고 복지 혜택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노동력 공급이 늘어나서 그렇죠. 노동 공급 문제일 수도 있어요. 기업들이 안 뽑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문제. 기업들이 이제 안 뽑은 건 아까 이야기했던 허리케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의 숫자 또는 뭐 1년의 샴의 법칙 이런 걸로 불황이 온다라고 그렇게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면 저는 뭐 수도 없이 틀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단언하는 거는 무섭죠. 그냥 단언 어렵다. 정책금리 인하될 때가 장이 안 좋았어요.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불황이다. 이건 굉장히 뭐랄까요? 간 큰 전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정의를 내려보자면 그냥 장이 안 좋다는 거는 금융시장에서 자산 가격,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 거고 불황이라고 하면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뜻인 거죠. 성장률을 마이너스 기록하고 고용이 감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생산량도 줄어들고 소비도 준다. 이렇게 네 가지 지표죠. 이게 이 네 가지 지표를 통틀어서 판단해서 경제가 침체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지표가 나빠진다라는 건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성장률 통계를 다시 보여주시면 2022년에 2분기 연속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저기 보시면. 네네네. 그런데 그때를 불황이라고 안 하는 게. 두 분기 맨 오른쪽 칸에 맨 마이너스 있는 게 두 개 있네요. 두 개 있죠. 저게 이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인데 저 때 근데 불황이었냐라고 말하면 그때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 실업률을 향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황이라고 보기 어렵죠. 음. 그래서 성장률만 보면 안 되고 실업률도 봐야 되고 소비도 봐야 되고 생산도 봐야 되는 요 네 가지 지표를 합계해서 경제가 불황이냐 아니냐를 측정하는 거고 이 네 가지 지표가 다 나빠지면 이제 심각한 거죠. 아. 근데 제가 그 개념 정의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음. 실업률 좀 올랐다고 불황이다라고 외치는 거에 대해서 아니 지금 되게 소비가 엄청나게 강한데 지금 기업들의 투자도 엄청나게 강하고 생산도 늘어나는 중인데 이게 불황이라고? 와, 주식시장은 너무 급하다. 좀 그러니까 그 디지털처럼 움직인다. All or nothing. 0, 1, 0, 1. 호황 아니면 불황인 것은 아닌 거죠.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레이 영역이 있는 건데 네. 아니, 분명 작년 말 올해 초보다는 지금 성장 탄력이나 뭐 노동시장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랑 불황이랑 또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 홍 박사님께서는 지금 불황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하셨고 그럼 경기 둔화도 아닐 수도 있다고 아니 보세요? 뭐 성장률 둔화 정도는 가능하죠. 근데 그 성장률 둔화를 불황이라고 바로 등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31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네네. 과하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게 미인대회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 둔화 공포는 주식시장이 완전히 착각한 건가요? 아니면 좀 주식시장이 너무 아니 이게 빠진 주식시장이 다른 계속 이유가 붕괴되면요. 예. 불황이 올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네. 한국과 달리 미국은 401k 플랜이 있잖아요. 그 퇴직연금. 연금이죠, 연금. 네,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이제 조세이언 계좌 이름이 401k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식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2조 이상을 들고 있으니까 12조 달러 이상을 12조 들고 달러. 예. 이 사람들 입장에서 주가 폭락하면 은퇴를 못 해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노동시장에 머물렀게 되니까 실업률을 높게 만들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의 대폭락 사태가 만일 저희 예상은 전 일회성 폭락이라고 보는 쪽이지만 네. 저게 계속 빠진다. 그러면 불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나빠지고 소비가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들고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를 일으킨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주가 폭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하는 이야기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10번의 경기 둔화가 있었는데 주식시장은 49번 예측했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불황이 오는 건 맞아요. 네. 그건 사실이죠. 근데 모든 주가 폭락이 불황을 유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참가자들끼리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주식시장은 경제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예측치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50번 가까이 폭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다음에 진짜 불황이 온 건 10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는 움직여요. 그렇지만 때문에 공포가 너무 짙어지면 그게 악순환이 되면서 그렇죠. 불황으로 갈 수는 회복도 안 있다. 되고 더 뭐랄까요? 주가가 계속 빠지면 이제 진짜 불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2000년. 2000년에 예, 정보통신 거품 붕괴될 때 주식시장이 닷컴버블 붕괴될 때 그냥 주식시장이 계속 빠지니까 결국 불황이 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때는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간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불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비가 감퇴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불황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쇠퇴에 따른 불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걸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주식시장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시장이 돼버려서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붐 속에서 영원히 호황이 올 것처럼 외치다가 순식간에 한 달 만에 정말 7월 초가 역사상 최고치인데 딱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주가가 붕괴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진다 아닌다를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만 그냥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는 되게 시장의 변동성이 클 거다 정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제 공포를 마음속에 갖게 됐어요. 와, 이게 얼마나 시장이 위험한 곳인지를 또 새삼 2년 만에, 3년 만이군요. 2021년 말부터 폭락했으니까 불과 한 3년 만에 다시 또 이 폭락이 찾아오니까. 근데 어제하고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했던 것 중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공교로운 건지 모르지만 일본은행에서 그 전에 바로 금리 인상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막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일본은행이 불운의 상징이거든요. 불운의 상징이요? 예.
또는 일본은행의 저주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네, 그림 한번 일본 그 정책금리 그림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네. 이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일본 정책금리 그림. 네. JP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네. 네.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그림. 예,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정책금리 네. 변화니까 이제 네, 계단식으로 네, 네. 움직이죠. 근데 이거 보시면 제가 빨간 박스를 2개 쳐놨죠. 아, 예, 그래서 이제 2000년 IT가. 예, 그래서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본 주식시장이 다 붕괴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기 93년부터 금리 내리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때부터 이제 금리를 쭉 내려서 이제 10년에 걸친 저금리를 만들어 놨는데, 경제 좀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때 경제 좀 살아날 것 같으니까 고세를 못 참고 금리를 디플레가 와서 경제가 좀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경제 잠깐 좋아졌다고 금리 인상했다가 살짝 올렸군요, 저때. 예, 그리고 또 오른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네. 역시 또 저때 저 때도 경제 살짝 잠깐- 올렸군요. 경제 잠깐 좋아졌다고 또 금리를 그걸 못 참고 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일본 중앙은행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주가 씌인 은행이다. 저주가 쓰인 예, 커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제일 무능한 은행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데 네. 저희 일본 중앙은행의 특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쟤네가 금리를 인상한다. 예. 음. 버블이 붕괴되고 불황이 온다라는 신호로 그래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지금 이번 타이밍도 기가 막혔죠. 아. 지난주에 인상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주에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깜짝 놀랐죠, 우리 다. 예, 다 놀란 게 왜 저러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제 인플레 파이터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만 오르는 증후만 보이면 이제 가서 득달같이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근데 목수 눈에 튀어나온 모든 것은 못으로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처럼 저 일본 중앙은행의 저 바보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인플레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것으로만 보는. 그래서 구로다가 12년 동안 그 전임 일본은행 총재 이름입니다. 네네. 구로다가 12년 동안 아베노믹스를 해놓은 걸 한 방에 후임자가 다 엎었죠. 지금 신임 총재죠. 우에다 가조 총재인데. 예, 이제 뭐 대학 교수님이신데 네. 일단 저희들이 일본은행 관계자들의 회고록이 나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 재밌어서 보면 그 90년대 금리 인상해가지고 30년 동안 경제를 망가뜨렸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해요. 그 회고록을 쓰신 분들이 그때 네. 1991년 일본은행 총재께서 회고록을 썼는데 네. 자기는 그 남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고독한 자리다. 뭐 이딴 소리를 해요. 30년 동안 경제를 네. 장기 불황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게 뭐냐면 이념이 하나 있는 거죠. 이데아가 있는 거죠. 그 이데아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수단인 거예요. 그 이데아가 뭘까요? 인플레 없는 세계. 자산 시장에 버블이 없는 세계. 네, 그런데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가 버블인지 아닌지는 지난 다음 아는 거지. 네. 아니, 그 한낱 중앙은행 따위가 자산 시장의 버블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가 뭘 합니까? 인간은 되게 무력한 존재고 특히 사회과학의 세계에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확하게 무조건 맞는 철의 법칙 따위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없거든요, 그런 거. 네. 언제든지 깨지는 곳이 사회과학의 세계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갈대기 때문에. 네. 생각하는 갈대들이 양대 행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행이 뭐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철학은 뭐 통화 가치를 안정시켜야 되고 경제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을 때는 우리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돼. 딱 30년대 예, 카네기 멜론이 했던 소리잖아요. 예, 그 모든 것을 청산하라. 그러니까 이제 청산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전형적인 청산주의자들의 조직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인플레를 조금만 감내하면 될 텐데 특히 금리 인상한 지 얼마 됐다고. 네. 4월인가 금리 인상하고. 네.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실제로 지금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전 세계 지금 유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70불도 깨질 판인데. 네.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서로 보복을 공언하고 있는데도 국회산 브렌트유가 71불, 72불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국제 곡물 가격은 대폭락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 걱정하면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이건 전형적인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상주의자적인 행동을 교조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플레랑 싸우기 위한 곳이야라고 생각하는 네. 거지 디플레랑 싸울 생각은 없는.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은 외눈박이들이 있는 곳이 일본 중앙은행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메커니즘이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이게 보통 사람 눈으로 보면 이게 제로금리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고 0.0에서 0.1% 사이이던 거를 0.25%로 기준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0.15%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린 건데 그게 어떻게 세계 경제에 이렇게 폭풍을 일으킬 정도로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그게 이제 엔 캐리 트레이드 때문인데요. 네. 이제 제가 그 드린 그림 3이라고 적혀 있는 네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일본에 있는 은행들의 해외 대출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중요한 차트인데요. 그래서 진한 선이 일본 은행의 해외 지점 송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린, 그러니까 네네.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해외에 투자한 돈, 저게 엔캐리라고 하죠. 저게 얼마냐면 한 30조 원 정도, 30조 엔 정도, 우리 돈으로 이제 300조 원이죠. 네.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 은행들이 또 역시 자기 본지점으로 송금한 게 한 12조 엔. 네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일본계 은행의 대출이 13조 엔. 그래서 저 이제 합치면 25조 엔에 40조 엔, 65조 엔. 그러니까 650조 원. 네. 얼마 안 되는 돈이죠, 사실은.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 아닙니까? 아니요, 650조 0.5조 달러니까. 예. 예. 미국 시장을 생각하면. 예, 글로벌 자산 시장이 120조 달러 정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세계 GDP가 60조 달러. 이게 네.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이제 저거가 청산될 거라는 공포, 청산된다. 저 이제 포지션이 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네. 어디 이제 저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딴 데다가 투자를 한 돈이 저 정도 되잖아요. 저게 이제 딱 청산이 될 때. 사라져 버린다는. 예, 하면서 이제 일거에 외환시장에 와서 거래 안 되던 돈들이 갑자기 셀 멕시코 페소, 바이 일본 엔. 이렇게가 이제 제일 많죠. 그래서 요새 멕시코 페소화 가치가 폭락 중인데요. 아, 그래요? 예. 아, 제일 엔캐리가 많이 갔던 데가 멕시코 페소거든요. 멕시코입니까? 예. 아. 왜냐면 이제 금리가 되게 높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펀더멘탈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로 많이 갔죠. 아,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 제로금리니까 일본에서 엔화로 돈을 많이 예, 빌려가지고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은행들이 하는 겁니다. 아, 금융기관들이 아니고 그렇게 돈을 대거로 빌릴 수 없잖아요. 그렇군요. 네. 신용도가 높으니까. 아, 예, 그 사람들이 이제 60조 엔 정도를 빌려서 네. 그러면 600조 원 그리고 0.5조 달러 정도를 빌려서 음. 그걸 들고서 해외에 나가서 차익 거래를 한 거죠. 네네. 셀 앤 바이 멕시코 페소, 네. 셀 앤 바이 US 달러를 했다가 네네. 거기 이제 일본 금리 오르고 이거 누가 청산한대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하고 다 같이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나갈 땐 천천히 나갔지만 돌아올 땐 다 같이 들어오니까 네.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투기 거래라 그렇죠. 아, 돈을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게 얼마나 리스키한 행동입니까? 그렇죠, 사실. 자기 돈이 아니고 네.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거래이기 때문에 청산될 때 마진 콜을 쉽게 당하니까요. 아, 마진콜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담보 부족으로 그 담보권을 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를 가치를 행사하는 거죠. 우리가 네. 이런 일은 정말 있으면 안 됐지만 2022년 우리가 갭 투자하셨던 분들이 집값 폭락하고 월세 내주지 못하고 전세금 돌려주지 못할 때 망하면서 연쇄적인 우리 그 집주인들이 집을 전세 자금을 못 돌려주는 역전세난 났던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똑같고 외환시장에서도 똑같은 게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어디 투자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기서 손실이 크게 났어요. 그러면 회수하려고 들죠. 아, 이거 거래를 갖다가 상계를 못하게 되면 이 사람 계좌가 뺏기는 거죠. 처분권을. 아, 담보를 근저당을 잡았으니까. 아, 그렇게 딱 요구하는 걸 마진콜이라고 그러는 그렇죠. 콜. 전화 오니까. 아, 전화. 아, 그렇군요. 추가 증거금을 내세요. 안 그러면 내일 담보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아, 이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어제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사실 돈 빌려 투자하시던 분들이 하한가 맞으면 한 방에 끝이잖아요. 네, 네. 왜냐면 3배 정도 빌리니까. 네. 근데 하한가 30%니까. 네.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모든 원금이 날아가니까. 아,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마진콜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마진콜을 우려한 선행매매? 아, 그럴 수도 그렇게 있고요. 볼 수 있죠. 아, 이게 꼭 100%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게 누가 마진콜 당한대 라면서 소문이 나서 청산했을 수도 있죠. 아,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직접적으로 누가 마진콜이 들어와서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망한 데는 아케고스의 이제 빌황 펀드 같은 데들 그런 데들이 이제 재작년에 네, 망한 네, 거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쓰면 망하죠. 네, 네. 이제 롱텀 캐피탈도 그래서 망한 거고요.
아, 예전에 그 예, 유명한 그 소로스. 아니요, 소로스는 아니고요. 이제 소로스는 그 저기 이제 아니었나요? 노벨 경제학상 아, 수상자들 네네. 머튼, 아, 머튼. 네, 네네네. 예, 숄츠. 네. 아닙니다. 숄츠는 아니군요. 블랙은 그 전에 돌아가셨죠. 네. 네, 숄츠만 맞습니다. 숄츠. 네. 머튼 숄츠가 같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는 엔캐리 트레이드로 빅테크, AI 기업, 반도체 기업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했다 돈을 빼서 그쪽에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맞는 그건 얘기인가요?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건 개인이 하는 거고요. 네네. 그런 건 개인 트레이드. 이번에 빅테크 AI 주가 폭락한 건 워렌 버핏 때문이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버크셔 해서웨이의 애플 보유 가치라는 차트인데요. 네. 제가 재밌는 그림 되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정말 재밌는 그림입니다. 예,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워렌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애플의 주식 가치 변화. 네. 그게 분기 보고서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엄청 늘어났네요. 네, 잘 투자하고 2024년 2분기 4, 5, 6 세 달 동안에 절반을 팔았습니다. 아, 마지막에 저렇게 싹 깎인 게 절반이 없어진 거네요. 예. 아. 사람이 아닙니다. 야. 예, 그래서 워렌 버핏 영감한테 개기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금액이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고요. 금액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 얼마를 팔았냐면 한 150빌리언, 예, 60빌리언. 에서 저기니까 얼마인가요? 한 800억, 80빌리언인데 네. 800억 불. 예. 800억 불이면 얼마야? 8천억 원, 8조 원, 한 10조 원 넘는 금액인데. 뭐 그 정도 되겠죠. 와. 네, 이제 빌리언이니까요. 한 번에 반을 팔았다는 얘기네요. 엄청난 사람이죠. 음. 예, 저런 사람들이 딱 팔았다는 말을 지난주에 소식이 나온 거예요. 네. 그것도 금요일 날 나왔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외 시간에 애플 주가가 마이너스 6% 딱 나는데 네. 월요일 날 아시아 시장 큰일 났구나. 아. 그랬는데 또 뭐 이란이 또 드론 공격을 했네 하는 악재까지 터지니까 네네네. 그냥 어제 아시아 시장이 10%씩 빠진 거죠. 네. 그래놓고 미국은 또 별로 안 빠지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뭐 아시아 시장도 다 오르고 있기는 한데. 아니 어제 빠지고 오르면 뭐예요? 덜 빠진 게 좋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뭐 최바닥에 판 사람들은 오늘 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한국 시장 얘기를 좀 돌아가서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미국 시장의 문제는 그래 주가가 빠지면 또 공포가 덮쳐서 401K도 빠지고 연금 공포 때문에 또 다 일해야 되면 실업률도 오르고 뭐 이거는 악순환이 되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 증시가 더 빠져요? 일단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수출 비중이 너무 커요. 상장 기업 중에 한 70% 정도가 네. 수출 기업들이니까. 뭐 당장 삼양식품, 삼양식품. 예, 불닭볶음면으로 네. 수출 기업 됐잖아요 이제. 아 수출 기업이군요 이제. 예, 라면이. 그러니까 라면도 수출 기업, 오리온도, 비비고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초코파이 그 상장하려면 상장돼서 시장에서 좀 거래가 되려면 대부분 이게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좁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해외로 진출해야 상장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네. 상장 기업 중에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순수한 내수 기업은 은행이랑 뭐 유틸리티, 한전 이런 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출 기업이죠. 그러니 해외 경기에 민감하니까 당연히 뭐 이게 해외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수출 안 될 거야 그러고 수출주부터 던지는 거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34%가 외국인이 들고 있는데 이 외국인이 들고 있는 기업들이 전부 수출주잖아요. 일부 은행 조금 빼고는 다 수출주를 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야, 저 미국 본진 털렸는데 야 펀드 환매 나는 거 아니야? 일단 유동성 확보해 그러면 그래요. 그 아시아 시장에서 거래도 잘 되는 개미들이 많아서 거래도 잘 되는 한국이랑 일본에서 다 팔아먹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뭐 좀 서글픈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때 저가 매수 들어오는 이제 장기 투자 기간이 필요한데 국민연금 2021년 그 주식 매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부터 국민연금이 이제 한국 주식 안 사잖아요. 주식 매도가 지금 제한이 돼 있나요? 국민연금? 2021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열어가지고 한국 주식 매도를 못하게 규정을 바꿨죠. 예, 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00조 정도를 들고 있다가 한국 주식이 200조인데 목표 비중이 150조였어요. 그럼 50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월 한 2조씩, 3조씩 팔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막 무슨 단체라는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 다 몰려가서 시위하고 또 그걸 또 들은 복지부에서는 옳거니 하고 또 국내 주식에 이제 매도 트리거가 된
비중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레벨을 확대시킨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200조를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2022년 주식시장이 40% 폭락하니까 네. 거기서 딱 국민연금이 80조 손해봤죠. 아. 그게 국민연금 2022년 수익률 마이너스 8%잖아요. 아. 1000조에서 80조 네, 손해봤죠. 네, 네. 매도를 못하게 하자고 했던 의견을 내신 분들은 뭐 매도를 지금 하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내셨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러겠지만 근데 그 반대 덕에 이제 효과가 우리 나요. 국민들이 이제 그분들은 국민연금 못 파는 동안 다 팔았겠죠. 아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그 마이너스 8% 손실을 그러면서 또 우리 2023년 국민연금 개혁 18년에 이어서 23년이 개혁 기간이었잖아요. 네, 네, 그때 네. 또 국민연금 고가일이 뭐 몇 년 땡겨졌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게 네. 2021년에 국민연금 매도 중지 결정이 가져온 후폭풍이고 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투자하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냥 그 잠겨 있는 돈이 되니까. 뭐 그럼 아예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 줄이는 거죠. 아. 저가 안타깝네요. 매수를 못 하는 거죠. 어쨌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이럴 때 국민연금은- 사죠. 그렇죠. 사고. 연금은 이럴 때 사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한가 아닐 때 언제 삽니까? 그렇죠. 우리 상한가 칠 때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못 팔게 하니까. 아, 그럴 바에 한국 주식을 떠나는 게 맞죠. 문제가 심각하네요. 지금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는 투자자들이 어쨌든 굉장히 불안하게 이게 경기가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아? 이런 불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딱 올리면서 갑자기 이거 뭐 돈을 빼야 되겠다고 생각한 금융기관들이 미국에서 돈을 좀 빼면서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안 그래도 불안했던 다른 투자자들이 막 팔면서 미국 증시 떨어져, 아시아 증시 더 떨어져, 한국 증시는 더 떨어져 이런 상황이 된 게 지금이고 그렇지만 경기가 진짜 불황으로 가는 거냐 그런 사인은 아직은 좀 그렇게 안 심각하진 보이죠. 않다. 예,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믿을 수 있는 통계가 GDP 성장률인데 이거보다 네. 중요한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근데 GDP 성장률은 2분기에 네. 저렇게 엄청나게 좋았는데 그러면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7월에 사람을 대거 잘랐다? 성장률이 그렇게 잘 나온지 한 달 뒤에 사람을 그렇게 신속하게 자른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네. 결국 실업률의 상승은 수요 위축, 경기 둔화 때문이 아니라 공급 요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항상 이야기하시듯이 경제는 심리고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주가 계속 폭락하고 금융시장 계속 변동성 확대되면 이게 이제 심리를 억압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축을 늘리기로 모두 다 건전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나라는 망하거든요. 네. 일본이 지금 그렇잖아요. 아, 모두 소비를 저축만 하고 하면. 역동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야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누구는 성장하는 써야 되고 누구는 저축하고 이게 이제 사람인 건데 거죠. 네.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나라는 망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매출이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으로 좀 전망을 해보자면 어떨까요? 한국은행하고 FRB는 이번 사태 때문에 그래도 금리 인하는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하겠죠. 하겠죠? 하겠죠. 특히 미연준은 마음 편하죠. 금리 인하하고 싶었는데 너무 네. 지표가 좋아서 좀 천천히 하고 싶었는데 네. 주식시장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아유 미안해 그러고 전격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전화 연결해서 금리 인하했거든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 왜냐면 회의를 못 하니까. 네네. 근데 전화로 회의해가지고 아, 뭐 줌을 썼는지 뭘 썼는지 모르지만 미트를 썼는지 모르지만 그걸 써가지고 그날 바로 전화로 금리 인하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한 상황이죠. 9월 금융시장. 전에도 할 수 있다. 연준은 그런 거 정해진 거 없어요. 거기는 언제든지 되게 유연한 조직이죠. 네네. 일본은행하고 완전히 다른 조직이에요. 아, 거기는 이제 디플레가 트라우마인 나라라서 네네네. 대공황 때 네네. 청산주의 때문에 나라가 한 10년 고생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고생했던 거가 트라우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디플레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뭐 상품 가격 빠진다 이러면 금리 바로 인하해 주는 곳이죠. 아, 굉장히 유연하죠.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은행요 일본이랑 비슷하죠. 아, 우리는 인플레 보고 따라가려는 특성이 되게 강하죠. 음, 그래서 눈치 보고 있겠죠. 네. 근데 뭐 8월에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환시장도 불안하니까. 결국 10월에 남들 다 하는 거 보고 따라해서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8월 22일 날 했으면 좋겠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금통위원분들 알아서 하시겠죠.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해주셨는데 홍순육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안심도 되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이정환 대표 모셔서 AI 거품론 실체가 있는 건지 그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진짜 세금을 깎아줬을 때 미국의 달러 가치가 괜찮을까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소득세는 자기가 2016년 선거에서 이겼을 때 내려줬고, 근데 이게 2025년에 일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2026년에 다시 올라가는데, 이거를 이제 영구적 인하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할 것 같고요. 또 법인세도 많이 낮춰주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요즘 미국을 보면 공화당이 미국의 친기업적인 기업들을 지지 기반을 하고 있다는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이지만, 요즘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다 실리콘밸리에 있고, 그들은 이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거른다 그러면은 뭐 미국이 어느 정도는 재정이나 이런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은데, 법인세까지 낮춰준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민주당은 증세를 안 했을 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감세를 지금처럼 한다 그러면 미국 경제에 큰 도전이 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러 가치 하락으로 나타나고, 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서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면 높은 이자를 요구할 테고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번에는 기술주 거품론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뉴욕 증시가 폭락했는데, 네. 특히 우리가 지금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하던 그 네. 기술주 네. 빅테크 폭락이 컸잖아요. 와, 이게 그 숫자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네. 계속 그 계산도 해보고 환율도 돌려보고 했는데, 어제 하루만 무려 무려 얼마가? 1조 달러가? 1조 달러? 예. 1,400조 원 가까운. 그러니까. 돈이잖아요. 그래서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게 떨어졌다는 시가총액이 거예요. 시가총액이 줄었다. 예, 1조 달러라니. 어디 그 예. 미국 증시 매그니피센트 전체 미국 매그니피센트 중에, 예. 세븐 그 예. 빅테크들. 그래서 이제 한때 1,000조, 그러니까 이제 결산으로 이제 890조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난 2주 동안 3,000조 원이 날아갔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이게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액이 날아간 거고, 지금 이제 그 1조 달러가 날아가면 애플 시가총액 3분의 1 정도, 애플만 따져보면 그 정도가 지금 날아가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폭락장이 오고 있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주 폭락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홍춘욱 대표님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좀 이렇게 재밌었던 부분은,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실업률 지표가 안 좋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경기가 살아날 거다라는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나쁜 뉴스가 사실 좋은 뉴스였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지배적이었다면, 주말 지나면서 나쁜 뉴스가 정말 나쁜 뉴스였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검토할 만큼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그리고 이제 기술주는 이 수익이 안 나오고 있어라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금 이제 시장이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홍춘욱 대표님은 여전히 그렇게 뭐 크게 지표상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야기할 또 빅테크 기술주 거품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고용지표라든가 엔캐리 트레이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주의 높은 그 거품, 그리고 실적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시장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걸 맞추지 못한다면 여전히 이게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리가 엔비디아가 또 엄청난 기대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휘청거리고 있고,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이 많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잠깐 네. 홍춘욱 대표가 언급하셨는데, 네.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 팔아가지고 그게 사실은 충격이 컸다. 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워런 버핏이 올해 5월 주총 때만 해도 애플은 정말 훌륭한 주식이다. 2004 올해 말까지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뒤에서 주식을 열심히 팔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현금 비율이 지금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애플 시가총액이 애플 보유 지분이 842억 달러였는데 1분기에 비교하면 38%나 줄은 거고요. 그 보유 지분 시가총액 기준이니까 실제로 지분을 49% 정도, 절반 정도 줄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분 숫자는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보유 주식을 거의 절반을 털어냈다는 건데, 다들 생각하기에 이게 워런 버핏이
세계 최고의 최고 실력자 네네. 투자사가 애플 주식을 털어낼 정도면 정말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애플 또 버크셔 해서웨이 전체 또 보유 현금이 2,769억 달러 보유 현금을 크게 늘린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을 했는데 견고한 수익을 낼 만큼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살만한 투자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다들 이제 그 걱정하는 건 워런 버핏이 투자하면 따라 살 것도 있고 여전히 기술적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애플은 좋은 주식이다라고 해서 다들 그걸 믿고 따라 샀는데 지금 이제 천하에 워런 버핏이 주식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들 그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 네. 기간 동안 있잖아요. 네. 워렌 버핏이 그 애플 주식 절반을 팔았다는 그 기간 동안, 네. 애플은 그 전까지는 조금, 뭐랄까, AI 그렇죠. 붐 때문에 찌그러져 있다가, 네. 갑자기 막 오픈 AI 샘 알트만 초청해가지고 제품 발표회 하고, AI 폰 내놓는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도 결국은 애플이 제일 거품이 없다. 빅테크 중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세상 걱정할 게 없는 게 애플 걱정이다라고 말했는데, 보니까 이제, AI에서 좀 뒤쳐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플래그십 그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리고 있고 시장성장의 한계를 맞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애플은 애플이다라고 했던 게 이제 그런 이런 워런 버핏이나 이제 뒷받쳐 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애플이 주가를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이지만 계속 이 높은 주가를 뒷받침할 만한 비전과 꿈과 그다음에 뭐 장기 뭐 계획이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뉴욕타임즈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이 충격적인 시장을 보면서 계속 이제 그 뉴욕타임즈 미국 주식을 미국 기사를 봤는데 멜트다운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아내린다. 녹아내린다. 뭐 다 녹아내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홍춘욱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패닉이 빠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녹아내린 걸 뒷받침할 만한 그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엘리엇 보고서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엘리엇이 바로 그 논란이 맞습니다. 됐던 예. 그 엘리엇인가요? 삼성물산을 공격했고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죠. 돈 되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계속 경영권 개선 아니면 뭐 주주가치 개선 배당을 늘려라 아니면 뭐 뭘 사고 팔아라고 이제 간섭하면서 주가를 띄워 올리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돈 되는 데 들어가고 안 되는 데는 빠져나오는 그런 행동주의 펀드인데요. 충격적인 또 보고서였습니다. 그 자기들 주주들에게만 돌린 보고서에 유출을 했는데 엔비디아를 두고 버블랜드 거품의 땅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가 그동안 잘 나갔던 게 이 뭐 수천만 원짜리 그 그래픽 카드를 줄 서서 사고 막 몇 달씩 대기 걸려서 사고 막 이렇게 서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익이 꽤 많이 났었죠. 근데 이게 계속 팔릴지 회의적이다. 뒤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이제 AI에 이제 그 선도적으로 이제 그 기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는가가 쟁점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기술적 거품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걸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만약 그래픽 카드를 더 안 사준다면 엔비디아도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기술주들이 이제 매그니피션트 세븐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AI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할 정도로 그리고 뭐 앞으로 3, 4년 계속 투자를 해서 그때까지 버틸 만큼 그 총알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우려가 나오고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다들 고민하고 있는 건데 GPT는 넷플릭스하고 다르죠. 넷플릭스는 누구나 집집마다 보지만 GPT를 재미있어서 한번 써보기도 하고 지금 또 무료 버전이 있어서 다들 한 번씩 써봤다 정도지 이걸 돈을 내고 쓰거나 GPT 없이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 보면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회의 메모 요약, 보고서 작성, 컴퓨터 코딩 지원 다 회사에서 쓰는 거잖아요. 회사 돈으로 쓰는 거고 실제로 생활에 연관된 그런 제품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동안의 GPT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전망들이 약간 과장 광고, 거품, 그다음에 그 이 과도한 기대에 기대가 추동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엇 보고서의 결론은 그겁니다.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거나 지금 이렇게 이 그래픽 카드를 때려 박아서 손해를 보면서 이제 그 빨리 시장을 장악하려는 그 투자 전략, 성장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너무 많은 전기 요금을 내거나 결국 그 어느 단계에 가면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라는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서인데 아마 여기 계속 출연하시는 강중수 박사님이나 뭐죠 그 최승병 박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여전히 그 장밋빛 전망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나온 보고서는
와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서 이게 과연 이게 나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얼마 전에 그 세콰이어 캐피탈의 그 맞아요. 자료를 드렸죠. 이건 네, AI 거품론이죠. 네, 그것도. 거품론이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언제 이걸 그 본전을 뽑겠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차 선로를 까는 것처럼 선로를 많이 깔면 기차가 다닐 거다라는 건데 선로를 얼마나 많이 깔아야 되는가 그리고 선로를 깐다고 해서 꼭 이 선로로 기차 안 갈 수도 있다. 일단 지금은 무조건 깔아보는 단계인데 이게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모색을 하는 게 우리 강정수 박사나 최승병 박사 시간에 나오는 얘기는 네. 그래서 이 챗GPT가 결국은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모든 네. 사람이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안 하고 이제 맞습니다. AI로 일을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분들 생각은 지금 우리가 이제 KT나 SK텔레콤에 회비를 내는 것처럼 사용료를 내는 네. 것처럼 이제 모두가 다 오픈 AI 돈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 비용을 누가 내느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과연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단계가 가면 또 이제 구글이나 지금 이제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제 뭐 전략을 또 취해야 되겠죠. 이게 과연 그렇게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갈 것이냐라는 그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오픈 AI가 올해 50억 달러 손실을 낼 거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과연 2년 앞으로 계속 더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비용을 그리고 물론 계속 돈이 들어오고 주가가 오르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상황은 와 이게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마 이제 그 두 분 박사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뭐 일부에서는 2000년에 IT 버블과 비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IT 버블은 진짜 말 그대로 거품이었다면 지금은 물론 아직 매출 나오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AI는 확실한 그런 어떤 그 수익 모델 그리고 시장이 보인다라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오픈 AI의 경우는 정말 킬러 앱이 나올 것인가. 지금 GPT는 재밌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진짜 뭐 그 슈퍼 인공지능이라고 할 만한 그 정도는 아니다. 일반 인공지능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그리고 일반 인공지능에 근접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뭔가 한 단계 넘어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MS하고도 갈등도 있고 여전히 전기요금도 골칫거리라서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에 집어넣고 월 10,000원씩 내는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이걸 만약에 지금 GPT 한 3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 정도 비용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과잉 투자보다 과속 투자가 문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걸 따라가려면 웬만한 돈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이 사이즈가 되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지금 이제 당장 한국만 해도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 정도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지금 이제 GPT는 또 한국어 지원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이게 글로벌리하게 다 통용이 되면 과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네이버와 카카오가 잘하는 건 또 결국 이제 한글화된 그 텍스트, 한글화된 이제 그 기본 이제 학습 능력에 좀 이제 더 강점이 있는 건데 여전히 그 엔진의 성능은 여전히 많이 뒤처져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과연 거기에 투자해서 이걸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우려도 나오고요.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총체적인 불신과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알파벳은 올해 2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투자를 늘렸고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도 190억 투자 가운데 60%를 이제 데이터 센터 등의 인프라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엄청난 규모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 정도로 안 된다. 지금 이 정도 투자했지만 계속 더 투자해야 된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런 돈을 투자를 하는 대상이 근데 사실은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칩을 사는데 엄청난 돈을 네, 쓰고 맞습니다.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사실은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오르고 뭐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에 네. 대한 그래서 많이 주목을 했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희망의 단서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00년에도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닷컴 버블이 꺼지더라도 곡괭이 장사들은 잘 될 거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두 가지가 살아남을 거라고 그랬어요. 네. 처음에 곡괭이 장사들은 골드러시 때 금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네네. 곡괭이 팔았으니까 뭐 네. 됐다. 이거 하고 또 하나는 나중에
독점 기업은 나온다. 예를 들면 결과를 그렇죠. 보니까 구글이나 나왔죠. 네. 페이스북 뭐 이런 네. 데는 이제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노하우가 계속 이제 이 전이가 된 거니까요. 근데 일단 엔비디아는 그 다 이야기 나왔겠지만 블랙웰이라고 이제 그 괴물 칩이라고 하는 그 칩이 3개월 정도 늦춰진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 공포에 빠졌는데 그래서 주가도 벌써 지금 뭐 천조 가까이 빠졌다는 얘기 있었죠. 그런데 우려가 좀 과장됐다라는 반론도 많이 나옵니다. 어제 오늘 이제 좀 더 이제 희망을 찾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 칩들이 충분히 팔려야 되고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되면 내년에 출시되더라도 그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석 달 양상이 지연되더라도 당장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그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내년 상반기만 해도 그 블랙웰이 차지하는 그 매출이 10%가 채 안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약간 늦춰지긴 한 거지만 결국 이제 다 이게 반영이 될 거다라는 건데 시장의 높은 기대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상황이고 여전히 그런 이제 우려가 밑에 깊게 깔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블랙웰 이슈도 이런 것 같아요. AI하고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의 우려가 있는 건데 네.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나중에 이게 돈이 될 거냐, 네. 수익성이 있는 네. 사업이 될 거냐, 이 우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멋진 성능을 낼 수 있는 거냐, 얘가. 네. 왜냐하면 사실 아직까지는 이걸 믿고 일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블랙웰이나 이런 칩이 계속 등장할 거기 때문에 더 빨리 처리를 해줄 거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대화도 되고 이게 다 된다고 지금은 얘기를 오픈AI에서는 하고 있는데 네. 그게 기기 설계 결함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빨리 안 오겠네. 그렇습니다. 성능 자체가 좋은 게 빨리 안 오는 게 이런 공포가 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잖아요. 이 GPT의 놀라운 마법 같은 이 여러 가지 액션들을 보면서 기대 수준이 이렇게 높아져 있어가지고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슈퍼 뭔가 인공지능이 나타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빨리 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게다가 지난 이제 뭐 1년 동안 그 AI 사실 그래서 거품이란 말이 나오는 건데 주가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규모로 치솟아서 사실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계속 이제 뭔가 더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에 인텔도 충격이었어요. 이것도 충격이죠. 충격이고 인텔 이것도 정말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정말 최첨단 기업인데 네, 네. 그게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건가 네, 네. 몰라도 이것도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 전체 직원이 11만 명인데 15% 그러니까 뭐 15,000명을 지금 해고한다고 합니다. 15%를 구조조정한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하면 100억 달러 비용 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100억 달러도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1조 원 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3분기 예상 매출이 125억 정도인데 이게 이제 시장 전망에 크게 못 미친다. 그렇게 한때 잘 나가던 인텔의 몰락이 다가온 거 아니냐. 네. 2분기 영업 손실이 2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인텔이 정말 이렇게 일단 존재감이 없고 게다가 이제 뭐 엔비디아 열풍 때문에 AI 열풍에서 소외되어 있고 파운드리 사업도 부진한 상태라고 해서 이미 이제 인텔의 뭔가 그런 이 시장 지배력이 꺾인 거 아니냐라는 많이 나옵니다. 주가가 이미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50년 만에 최대 하락입니다. 1974년 이후에 가장 네. 최대 하락폭인데 하루 동안 26%가 폭락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야, 1900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네네. 없죠. 1974년에 31% 폭락한 이후에 최대 하락폭이니까 이것도 뭐 역사적인 그 기록이죠. 번스타인이라는 이제 이 분석 업체에서 이 스테이스 라스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텔이 당면한 문제는 기업의 존재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이야기 나올 정도면 이거 정말 이제 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인텔 같은 경우는 이건 좀 하드웨어니까 뭔가 획기적인 걸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단계 이미 지난 게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 거죠. 망할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는. 그러니까 네. 인텔 인사이드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네. PC에 인텔의 CPU 칩이 네. 들어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갔고 네. 스마트 기기에 인텔 칩도 별로 네. 안 쓰고 네. GPU는 제대로 못 따라가고 네.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홍춘욱 대표님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어제 이제 뉴욕타임즈와 뭐 월스트리트저널 등등 보면서 느꼈던 미국 시장의 패닉은 정말 정말 차원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뉴욕타임즈에 이제 재테크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패닉 상황에서는 주식을 팔려고 하지 말고 뒤늦게 추정해서 뭔가 사려고 하지 마라. 그만큼 적어도 뉴욕타임즈 최고 이 재테크 애널리스트조차도 지금
뭐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 와중에 또 네.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는 맞습니다. 법원 이것도 판결 지금 이 이제 얘기도 있네요. 어제 나와서 아직 시장의 충격이 지금 덜 반영돼 있는 상태인데 네네.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테크주,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한계 아니면 고평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완전히 그 역사적인 판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이제 그 구글과 이제 그 페이스북 등이 유럽에서 지금 반독점 소송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미국 기업들이라서 유럽에서 약간 이제 그 약간 감정적인 제재를 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본토에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최고 지금 기업들을 지금 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구글이스 모노폴리스트, 구글은 독점 기업이다라는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이제 독점 기업이라고 규정을 한 거고 완전히 이건 이제 그러면 이제 사업 부서를 쪼개거나 이제 그 기존의 사업을 완전히 해체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검색과 광고 두 시장에서 모두 불법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 완전히 그 강력한 그 이 규정을 했는데요. 밴더빌트 대학의 레베카 앨런스워스라고 이제 그 독점법 전문인데 세계적인 반독점 소송이다.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소송의 첫 번째다. 엄청난 전환점이다라고 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메타, 아마존 등등으로 계속 이제 확산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연방 법원의 이제 판결은 구글이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서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했다라는 건데 뭐냐면 구글 미국 점유율이 90% 정도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2위는 빙이고 마이크로소프트 빙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 소송에서 강력하게 이제 그 반발하고 있는 상대방입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이제 그 스마트폰,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다 보면 그 대부분 다 검색 엔진이 디폴트로 구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유지하는데 연간 260억 달러를 구글이 이제 스마트폰 회사들이 지불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가격을 좀 낮추는 것, 아니면 삼성이나 아이폰이 좀 더 이제 그 이익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이 주는 떡밥이라고 할까요? 그 우리 검색 엔진을 가장 좋은 데 넣어줘. 디폴트로 넣어줘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독점이라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옵션에 가면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 들어가서 뭐 다음이나 아니면 그 뭐 빙이나 네이버를 바꿀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구글을 디폴트로 쓰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네이버 점유율이 한때 뭐 90% 가까이서 지금 이제 60%대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구글 점유율이 늘어났죠. 그게 이제 이런 구글에 떡밥 주고 이제 점유율 높이는 전략인데 이게 불법이라고 지금 결론이 난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당장 이제 1심이니까 2심, 3심까지 갈 텐데 3심까지 가게 되면 구글의 점유율이 만약에 검색 점유율이 이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반토막이나 꽤 많이 떨어진다. 20, 30%만 떨어진다고 해도 그만큼 매출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구글은 지금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구글은 또 지금 이제 우리 몇 번 이야기했지만 AI 시대에 검색이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다들 지금 이제 총체적으로 시장이 뭐 그 엄청난 그 변화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 이렇게 독점 소송까지 걸리고 있고요. 이 독점 소송은 반드시 구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마존, 애플, 메타 모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다 지금 이제 독점 소송이 걸리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소송으로 그때 기억하세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게 하는 건 불법이다. 네네네. 그리고 그때 또 맞아요. 메신저, MS 메신저를 끼워 파는 게 불법이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MS 메신저 아무도 안 쓰죠. 네. 그리고 인터넷 그러네요. 익스플로러도 그때 한참 그때 거의 100% 가까이 점유율이었는데 근데 망했네요. 지금 이제 최고 점유율은 역설적으로 구글 크롬이 있고 MSI는 거의 지금 퇴장되고 없죠. 네. 그런 정도로 독점법이 무섭다는 거죠. 이렇게 너네 끼워 팔기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친다라는 건 미국이 수백 년 동안 가져온 그 확고한 시장의 질서 원칙이기 때문에 이걸 깰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이제 정말 심각한 지금까지 뭐 다른 이 테크 기업에 대한 우려와 차원이 다른 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 임팩트 굉장히 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시장 점유율 줄어들어서 이렇게 망한 거하고 독점 판결하고는 시기가 딱 일치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물론 이제 그 초특급 로펌과 온갖 논리를 동원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싸우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가 되거나 뭐 누가 되거나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연방 법원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독점을 깨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돼 왔었고 아마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독점을 그 어느 정도 그 규제하는 논리가 지배적인데 미국 연방법원이 그에 반하는 걸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1심에서 나온 게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제 그 테크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보시다시피 애플, 아마존, 메타 뭐 모두가 다 지금 엄청난 독점 기업들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성장의 비결 그리고 엄청난 기업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확보하게 된 원인 그 배경에도 이런 높은 점유율에 기반한 이제 본격 수익을 내는 그런 단계인데 이게 지금 무너질 상황인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이게 이제 그 경쟁자를 배제하는 그런 기업들이 철퇴를 맞게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그 분석을 했던데 이게 아마 앞으로 몇 년 동안 심각한 어떤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판결은 언제쯤 결론이 나는 거죠? 1심, 2심, 1심은 이미 났고 이제 네. 그 3심까지는 2026년 정도 앞으로 이제 26년. 1년 반 정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근데 구글이 했던 일이 사실 독점이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품 브랜드, 재벌 기업이 제품 브랜드 새로 론칭하는데 백화점마다 쫙 돌아다니면서 우리 제품을 여기 매장의 절반 이상에 다 진열해 주세요. 네. 나머지 제품은 저 구석에 네. 다른 중소기업 저 구석에 네. 놔주세요. 하면서 거액의 돈을 그 맞습니다. 백화점에 줬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또 MS 엣지가 나오면서 MS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11이 나오면서 이제 IE에서 엣지로 넘어갔잖아요. 브라우저가 네네네. 디폴트 브라우저 넘어갔는데 또 그 브라우저 앞에 이제 그 MS가 꼼수로 부린 게 디폴트로 이제 그 브라우저 켜면 그 첫 화면에 이제 무슨 뉴스를 띄워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뉴스의 점유율도 꽤 높아졌고 MS가 다시 이제 그 자기네 브라우저에 빙을 좀 띄우기 시작하고 빙하고 또 이제 그 오픈 AI하고 해서 이제 AI도 좀 검색도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빙의 점유율도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글 욕하는 MS도 결국 자기 상품에 뭔가를 계속 끼워 팔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MS는 지금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문제되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그 90% 점유율의 기업이 계속해서 끼워 팔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빙이나 뭐 이제 다른 그 검색 엔진들의 뭐 이제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말하는 건 사실 이제 우리가 뭐 크롬이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많이 쓰니까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계속해서 그 이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퀄리티가 높아지는 그런 것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검색 엔진만 쓴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과 그렇죠. 어차피 영리 기업인데 그런 종속된다는 것도 위험하고 우리가 이제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 이용이 늘어나면서 페이스북이 갈수록 요즘 광고를 많이 덕지덕지 붙인단 말이죠. 근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종속된다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미국 그 법원에서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니, 그 가끔 미국의 이 사법 시스템하고 이 경제 정책은 좀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빅테크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잖아요. 네. 초기에 매출은 전혀 안 일어나지만 미래에 대한 꿈을 막 팔면서 엄청난 투자금을 유치해서 그거를 막 투자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막 제공하면서 점유율을 늘려.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독점력을 확보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금을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수금해가지고 독점력을 너무 심하게 행사한다 싶을 때쯤 되면은 이 사법당국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딱 깨트려주는 이런 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진보 진영 그 학자들 중에서는 FTA 자유무역 기조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그 보호무역이라기보다는 이제 유일한 그 이제 그 보호장치죠. 국가장치에서 안전장치는 독점.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그 규제를 한다는 게 이제 뭐 투자자 소송제에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과한 독점 문제는 얼마든지 그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구글 점유율이 높다거나 뭐 했을 때 이제 구글이 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거나 할 때는 과감하게 그 벌금 물리거나 제재 조치할 수 있는데 사실 한국 정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판단도 듭니다. 우리 공정위 방통위에서 그 인앱 결제 관련해서 네네. 구글하고 좀 싸우기도 하고 네, 그건 이제 했잖아요. 인앱 결제는 사실 한국이 가장 앞섰다고 했는데 네. 사실 더 강하게 또 뭐 이렇게 맞붙지는 못했죠. 그러네요. 지금 또 뭐 방통위도 좀 상황이 심각하고 해서 네네. 제대로 네. 대응을 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통위가 지금 완전히 또
직무정지 상태라서 뭐 아무것도 못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테크 기업들 이야기를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기술주 거품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세 가지 카테고리 얘기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는 망한 기업, 네. 인텔이죠. 네. 과거에 돈 벌던 기업. 그 네. 다음에 현재 돈 벌고 있는 기업, 구글이잖아요. 네. 구글은 이제 독점이 해체될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미래에 돈 벌 걸로 해서 지금 돈 많이 끌어모아온 기업들. 엔비디아와 오픈AI 같은 기업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일부 AI 쪽으로 네, 그렇고 맞네요. 네. 이렇게 세 카테고리가 있는데 지금 전부 다 패닉이 와가지고 망할 기업은 그렇죠. 바로 망해라. 망할 기업은 그러고 이미 뭐 기업의 실존 위협이라는 얘기 나오고 돈 벌고 있는 기업은 사실 지금 이제 어제 나온 이 네. 반독점 규제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지금까지 돈 벌어왔던 방식들이 심각하게 이제 흔들릴 상황이고요. 앞으로 돈을 벌 기업들은 사실은 돈 벌긴 벌겠지만 엄청나 지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단계에서 지금 돈줄이 마를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 누가 살아남을지 얼마나 이게 총알을 잔뜩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빨리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느냐의 경쟁인데 다들 여전히 시장의 기대를 버리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홍춘욱 대표님이나 여러 전문가들 말하는 것처럼 이 위기가 아마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뭐 금리를 다시 인하하고 다시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제 회복될 수도 있고 그나마 또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게 테크주들 그다음에 네네. 미래에 대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다. 네.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까지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요. 이번 주에 지금 계속 전 세계 주가 폭락, 금융위기 조짐 뭐 이거 다루고 있는데 내일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하고 또 관련된 얘기예요. 한국 주가는 왜 유독 더 떨어질까? 이 이야기를 좀 해볼 예정이고요. 이종훈 평론가하고 같이 올림픽의 경제학 이야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라이브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정환 대표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